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뭡니까? 삼국통일 이후의 정치적 변화, 그중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그쵸, 우리가 살수대첩이니 안시성 전투니 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죠. 특히 안시성 싸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해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삼국통일의 과정, 신라가 당나라 손을 잡고선 통일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국제 정세,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6세기 말 7세기 초에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중국이 5호 16국 시대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나눠져 있던 중국을 수나라가 등장해서 대통일하게 되어집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하나 통일해요. 근데 중국은 항상 그렇지만 여러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느냐고 주변 나라의 별로 신경을 못 써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이나 이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제 중국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은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나타나가지고 통일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꼭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시기도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의 외교 관계를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흔히 십자형 외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 당시에 이제 나라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고구려가 있고 북쪽에 밑에는 백제가 있고 이렇게 신라가 있죠. 바다 건너에는 일본, 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바다 건너, 황해 바다 건너는 수하고 당나라가 있고요. 위쪽에 완주족, 이쪽 초원지대에는 당시 돌걸이라고 불리우는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를 십자형, 그러니까 동서로 있는 나라들끼리 한편, 북남으로 있는 나라들끼리 한편 먹고선 전쟁 편을 먹고 이제 국제정세가 나눠졌다는 건데요. 돌결과 고구려와 백제와 외, 이 나라들이 이렇게 한 편을 먹었어요. 그리고 수당과 신라가 한 편을 먹고 진영을 나눈 거가 바로 이 당시의 십자형 외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십자형 외교의 중심축, 수당,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먼저 수나라 침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요. 이제 중국이 통일된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나라들 쳐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대외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수나라가 이제 만주, 고구려 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당시의 왕이었던 영양왕은 결국 수나라하고 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선제 공격을 하게 되어지자 수나라에 건국했던, 수나라는 이제 두 번째 황제에서 이제 짧게 끝나는데, 첫 번째 황제, 수나라에 세웠던 황제였던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고구려가 막아내어져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죽고, 그 다음에 문제의 아들이었던 양제, 두 번째 황제였던 양제가 또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자, 이때가 이제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113만 명이 쳐들어왔다라고 해요. 113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당시에 탁군,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당시에 수나라의 수도는 베이징이 아니었고, 저쪽에 있는 서안, 시안 쪽이 장안이라고 당시 불렀는데, 이제 지금은 시안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거기였는데, 이제 베이징은 당시에 이제 군사적인 기지, 군사 도시였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출발을 해서 고구려로 이렇게 향해 오는데, 그 출발하는 데만도 113만 명이 출발하다 보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이 113만 대군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패하죠. 살수됐죠.
자, 유동 방어선에서 넘지 못하자 30만의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직접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게 되어지고 지금의 살수 청천강 부근이에요. 거기에서 을지문덕 장군의 계략에 넘어가서 거의 30만 명 중에 살아간 사람들이 살아 돌아간 군사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그러한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이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라는 금방 망하고 말아요. 물론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실패한 것도 소나라가 금방 망하게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대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데 어쨌든 고구려 침략이 실패한 것이 수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어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어서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당나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당나라도 이제 고구려하고 몇 번 침략을 해오긴 하지만 초반에는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서로 친선 관계를 유지합니다. 서로 약간 요즘 말로 보면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눈치 보고 서로 간 본다라고 하죠. 뭐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제 고구려도 여러 가지 대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도 이제 조금 국내 정세가 안정되고 나자 영토를 확장해 가려고 하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어져요.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이 2번 나옵니다. 이때도 나오고 또 고려 때도 천리장성이 나오는데 이 천리장성의 위치가 요때와 요때는 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려 때 천리장성은 이렇게 있으면 청준호가 이쪽 북쪽에 있고 이때 천리장성은 위쪽으로 이렇게 요동 쪽에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데 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담당했던 인물이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에요. 연개소문, 천개소문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연개소문이 그 천리장성 축조에 감독을 하고 있다가 이 틈을 타서 요동지방의 군사력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정변,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의 왕이었던 영유왕을 몰아내고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왕을 왕위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보장왕은 꼭두각시가 되는 거고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고구려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대당 강경책을 실시하게 되어져요. 강경책을 실시하게 되어지고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하고 서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다가 결국에는 당태종이 직접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동에 있던 여러 큰 성들이 함락되어지는 좀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다. 안시성. 하지만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이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 군대가 패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수나라, 당나라의 연이은 공격을 고구려가 잘 막아냄으로써 한반도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거대한 국가들, 거대한 제국, 세계사에서도 수나라와 당나라는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자, 그런 제국에 맞서 싸워서 이겨냈지만 고구려의 국력 소모는 너무나도 많이 심했겠죠. 그리고 이제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은 것 자체가 왕이 아니라 연개소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지배층의 내분,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내분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야당 동맹군, 야당 영향권에 의해서 고구려의 멸망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일단 이때의 고구려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도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보면은 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살수대첩 612년 여기 보면 편 위에 청천강이라고 지금 지도 보면 찾아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이 요동에 있는 이제 고구려의 방어선들 여기 바로 천리장성 추측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구려 시대의 천리장성은 이제 이 성정관 유역 요쯤이 되는 거고요. 두 개가 전혀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안시성의 위치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탁군 베이징에서 지도를 통해서도 보면은 고구려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수나라와 당나라를 잘 신라와 백제까지 막아주는 그런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민족의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 알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신라의 삼국통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나당동맹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고구려하고 수나라, 당나라하고 열심히 싸우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냐? 자,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죠. 의자왕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3006년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향락과 타락에 빠져있던 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의자왕의 의자는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의자왕은 초반에 정치를 상당히 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왕이 당시에 신라를 쳐가지고 신라의 약 40여 개의 성을 빼앗기도 하는 등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왕이 진흥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강을 차지했다 배신당했잖아요. 그래서 배신당해가지고 신라를 치러 가다가 관산성에서 신라군에게 오히려 이제 전사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런 원수를 좀 갚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라를 의자왕이 쳐가지고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야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이 있었어요. 이 대야성은 지금의 경상도 합천에 있는 성인데, 거기가 이제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야성의 성주가 당시에 떠오르는 신라의 실력자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김품석이 백제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원래 할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신라의 진지왕이었어요. 진지왕. 근데 진지왕이 폐위당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귀족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왕의 손자 김춘추라는 인물은 되게 좀 애매한 위치였겠죠. 왕족이지만 쫓겨난 진골 귀족.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김유신과도 뭐 제휴하고 이러면서 뭔가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할 때, 뭔가 그 집안으로서 정치적인 뭔가 힘을 키워 나갈 때 자기의 사위였던 김품석이 뭔가 백제군과 싸웠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되게 항복을 하고 마는 그러한 약간 자신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전해지기로는 김품석이 이제 어떠한 부하의 아내가 되게 예뻤나 봐요.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부하를 다른 곳으로 이제 되게 위험한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취했던 거죠. 부하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근데 그 부하가 나중에 이거를 돌아서 알게 되고 앙심을 품고 백제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 곳곳에 이제 불을 지르고 이러면서 백제군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다가 항복하고 전사한 것도 아니고 뭔가 부도덕한 일을 하다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또 항복해서 살려다고 빌다가 죽었기 때문에 김춘추로서는 이런 사위의 행동들이 사위와 딸의 죽음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슬프기도 하지만 또 플러스하게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줄어들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뭐 이런 원한 때문이라고도 원한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야망 때문인지 백제를 찌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먼저 가서 도움을 청해요. 고구려에 가가지고 우리 동맹 맺고 백제를 좀 쳐줍시다 하는데 연개소문이, 당시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이 받아주지 않죠. 오히려 진흥은 요때 이전에 차지했던 고구려 땅인데 신라가 차지했던 천령 이북 쪽의 땅을 내놔라. 그러면 생각해 볼게. 오히려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겨우겨우 이제 뇌물 쓰고 땅 돌려줄게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돌아와요. 돌아온 김추추가 이번에는 일본으로 갑니다. 외로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로? 그죠? 당나라로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자, 당나라가 뭐 고구려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계속 지긴 했지만, 뭔가 이 당시로서는 어쨌든 동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당나라 입장에서도 뭔가 고구려를 치러 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데, 이 고구려 밑에 있는 신라와 연합한다라면은 고구려를 치기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위아래로 협공을 할 수도 있고, 한반도에 왔을 때 신라군이 여러 가지 군량미나 물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당 동맹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이 나당 동맹을 이끈 김춘추는 결국에는 당나라의 등에 업은 것이기 때문에 신라 내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세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나당 동맹을 맺고 백제가 결국에는 나당 동맹에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또 정치를 초반에 잘하던 의장이 말년에는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약간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언제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네, 고구려로 가게 되었죠. 근데 고구려도 문제가 있었죠. 왜?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뭔가 그래도 연개소문은 독선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아들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죠. 첫째, 넌난생, 이렇게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면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첫째 아들이 오히려 당나라에 가가지고 오히려 기잡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고구려를 치는데 선봉에 쓰기도 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멸망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36년 또 열심히 독립운동했죠. 그랬던 것처럼 백제와 고구려도 부흥운동이란 걸 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은 뭐 복신, 도침, 흑치상지, 부여풍 이런 인물들이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은 건모잠, 안승, 고현무 이런 인물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열심히 이끌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좀 보게 되어지면요.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위치들, 고현무, 건모잠, 흑치상지, 여기는 이쪽은 이제 백제 부흥운동, 여기는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이제 동아시아사 배우는 친구들은 또 알게 될 텐데, 백강전투라는 게 있어요. 백강전투 또는 백총강전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본이 백제랑 원래 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백강에서 하구에서 크게 싸우는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은 실패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국 통일을 다 이루는가 했지만 또 한 번의 마지막 진검승부가 남아있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당나라는 애초에 나당 동맹을 맺고 고구려 백제랑 전쟁을 하면서 약속을 했죠. 자, 이렇게 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 너희가 가져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웅진 도독부, 계림 대도독부, 안동 도우부 이런 것들을 설치해요. 뭐 도독부나 도우부는 중국 당나라가 이 다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하는 관청이거든요. 특히 이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하는 관청인데, 자, 웅진 도독부는 어디? 백제 지역에, 계림 도독부는 신라 지역에, 안동 도우부는 고구려 지역에다 설치해서 전체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도, 계림, 신라에까지도 도독부를 두면서 신라까지도 집어삼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라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당이 한반도 전체 지배 야욕에 맞서가지고 결국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이제 고구려도 우리 편이야. 적의 적은 우리 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신라가 당나라에 맞서 싸워서 열심히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의 고연무가 10,000명씩 해가지고 막 당나라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676년에 매소선 전투와 기벌포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당나라가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요거는 꼭 100% 우리가 잘 싸워서 신라가 잘 싸워서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의 서쪽에 이제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토번. 지금은 티벳이에요. 티벳. 이때 토번이 되게 잘 나가던 때예요. 그래서 토번이 당나라를 침략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토번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신라하고도 이제 같이 싸우면 좀 양쪽에서 동서로 전쟁을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토번에 막기 위해서 신라하고서는 적당히 마무리 짓고 이제 돌아간 측면이 있어서 약간 신라로서도 약간 좀 다행한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삼국통일 676년에 당나라 나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되어지고, 삼국통일을 완성하긴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아쉬워요? 대동강 이남의 불완전한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삼국통일이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져 있던 한반도가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합쳐졌다라는 데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외세의 도움 그리고 영토가 축소되었다는 데는 아쉬운 점이 남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외세라고 하는 다른 나라인 당나라에 끌어들여가지고 동족인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의 행위는 민족의 반역자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나 당나라나 똑같이 다 보다? 그쵸, 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외세를 끌어들였고요. 외세 끌어서 삼국통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지고, 뭔가 단일 국가로서,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당 전쟁, 고구려와 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